먼저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요런 그림을 옆에다 하나 그릴 건데, 사이즈는 대충, 여기다 좀 뭘 써가면서 할 거니까, 본인 한 손바닥 크기만큼? 본인 손바닥 크기만큼?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글자가 좀 들어갈 거예요. 손바닥 크기만. 너무 크게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 그려, 괜찮아. 대충 그려도 돼. 자, 그려두시고 나 잠깐 봅니다. 잘 들어봐. 시나 소설 문학은 이제 다음 시간도 또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 또 얘기하겠지만 지문 자체에는 출제 의도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학은 결국 쓰여져 있는 작품이 있고 그 작품 중에서 일부를 거기 지문에다가 옮겨서 박은 거잖아. 맞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 지문 자체에 개입할 수는 없어. 물론 뭐 중약으로 자른다든가 어느 부분을 발췌한다는 건 거기서 출제자의 의도가 나오긴 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 지문 자체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데 독서는 여러분이 뭐를 잘 이해해야 되냐면 지문에 대한 분석을 아까 전 문학보다는 좀 더 잘해야 돼. 아까 문학은 그냥 설렁설렁 읽다가 인물에 처지 나오면 밑줄 치고 인물에 심이 나오면 밑줄 치고 또 설렁설렁 읽다가 인물에 처지 나오면 밑줄 치고 심이 나오면 밑줄 치고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 딱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문제를 풀이잖아. 그런데 독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다시. 이 독서 지문은 이미 지문을 만들 때부터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대전제를 기억해야 돼. 여기 있는 이 독서는 출제자가 새로 쓴 완결된 글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디에서 발췌해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은 글이 아니고 그런 글이 아니고 출제자가 새로 쓴 완결된 글인 거야. 한 편의 완결된 글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이 글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힘을 주어 읽을 때 각각 문단에 들어갈 내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는 이 사탕 모양의 그림은 이 비문학 글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 비문학 글을 그림으로 그리면 딱 요 모양이 된다고. 이해됐죠? 요 모양이 되는 거야. 자, 이 모양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첫 문단이죠. 이게 지금 문단을 치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에서 조금 글이 길어졌다가 다시 4문단 정도의 글로 돌아와. 지금 요 정도 길이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다시 글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 글을 이렇게 4문단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 첫 문단이 이 글의 서론이 되는 거고 여기는 가운데 빠방한 부분이 이 글의 본론이 되는 거고 마지막 여기가 이 글의 결론이 됩니다. 됐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돼요.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볼게.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은 결국 이 글에 주어져 있는 화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내용의 글을 쓰겠다라는 화제 제시가 이 첫 번째 문단의 기능이라고. 근데 얘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렸냐면 잘 들어봐라. 이 화제를 제시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처음에는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야.
처음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시해 준다고. 그리고 점점 내가 얘기할 범위를 좁혀서 마지막에 가서는 얘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얘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작한 글을 마지막에 구체화시키는 걸로 끝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봐. 첫 번째 문단부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이게 연습이 잘 되면 실제로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도 이렇게 글이 보일 거예요. 자, 첫 문단 갑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함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대. 자, 다시 나봐. 자, 첫 번째 문장만 딱 읽었더니 뭐냐면, 자, 괄호 한번 쳐볼게. 17세기 네덜란드의 괄호 한번 쳐봐. 두 번째 줄에 시민계급에다가 괄호 한번 쳐봐. 그 밑에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에다가 괄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만 딱 읽으면 이렇게 돼. 봐라.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계급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그림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대. 겁나 일반적이잖아. 범위가 넓잖아. 이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 범위가 넓어 지금.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첫 문장에서 범위를 넓게 잡았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무라는, 자, 정무라의 네모 박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범위가 점점 뭐해져가는 게 느껴져? 좁아간다는 게 느껴지니?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 17세기의 네덜란드의 시민계급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무라요. 이해가 됐어? 범위가 좁아졌잖아. 지금 이게 범위가 좁아졌잖아. 그러면 나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이제 지금부터 정무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정무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좀 더 가볼게. 그 정무라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대. 그럼 새로운 그림 후원자가 누구겠어?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계급이겠죠. 그죠? 이들의 태도를 반영했대. 그래서 화가는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냈다는 거야. 동시에, 자, 밑줄 한번 꺼볼게.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고 하다. 밑줄 한번 꺼봐. 자, 그럼 다시 나보세요. 자, 이 글 내용은 이미 결정됐어. 자,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밑에 거 읽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내용 한번 요약해보자. 무슨 내용일 것 같아?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계급은 뭐를 통해서? 정무라를 통해 물질적 풍요도 풍요지만 뭐를 드러냈다고?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넣었다고. 이해가 돼?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 여기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겠니? 다시 나봐. 이 정무라는 물질적 부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그런 부와 풍요와 화려함을 뭐하자? 경계하자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인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구체화된 내용. 그러면 구체화된 내용은 첫 문단에 어디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야. 꼭지점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구체화된 내용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돼. 잘 들어봐. 그래서 이 독서에서의 독해의 첫 번째 시작은 첫 문단을 어떻게 읽느냐가, 첫 문단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되는 첫 문단 읽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천문란을 통해서, 잘 들어봐. 여기는 이 천문란을 통해서 결국에 핵심 화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핵심 화제는 금방도 봤던 것처럼 앞부분보다는 어디에?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여기는 천문단만 딱 읽고, 아, 이 글은 결국 물질적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것을 정물화를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하는 내용이야. 내 말 이해됐죠?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갈게. 두 번째 문단. 루뱅보쟁의 체스판이 있는 정물 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있는 꽃병이 놓여있다. 꽃병이 담긴 물과 꽃병 위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흰 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동그라미. 자, 중간에는 지금 이 그림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나봐. 이미 우리는 알았어.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 한다고? 부와 화려함을 경계한다가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 옆에 있는 그림 쳐다보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돼? 옆에 있는 그림을 본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해가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술 지문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올 때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니?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뭔지만 찾는 거야. 이처럼, 잘 봐라, 이처럼 보쟁은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의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자, 거기다가 밑줄 한번 꺼볼게요.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의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거기다 밑줄 꺼봐.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화려한 부와 거기는 그 부와 화려함을 경계한다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알았어.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의 역할은 뭐냐면 앞에서 던진 이 화제, 즉 정물화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17세기 네덜란드에 나온 그 시민계급이 좋아했던 정물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경지식이라는 걸 던져줘야 되는 거야.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정물화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친구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정물화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 너만 그런 거야. 어딘가에는 정물화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글은 항상 두 번째 문단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앞에 던져놓은 이 화제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즉 배경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야. 정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때 이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의와 예시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 지금 여기는 이 글은 두 번째 문단에서 뭘 택했어? 정물화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시를 선택한 거야. 예시를 통해서 당시 17세기에 유행했던 정물화가 뭔지에 대해서 배경식을 줬다고. 그러면 이 배경식상 정물화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빛의 효과에 의한 다양한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줬구나 하는 게 지금 배경식인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잘 봐라. 화제는 제시했고 배경식을 던졌으니 세 번째 문단에서 비로소 뭐 하고 있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주제, 주장 혹은 주지, 주지란 건 중요한 뜻입니다. 중요한 뜻. 이런 주지를 여기다가 서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 문단에서 뭘 해주겠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문단의 요약 정리는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냐? 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냐 하면 그 구체화된 화제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해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처음 시작은
그 구체화된 화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용은 어떻게 된다? 점점 범위를 넓혀서 일반화하는 거야. 이때 일반화의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전망이나 의의 등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전망이나 의의 등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한 편의 글을 만듭니다. 국어를 출제할 때는 국어과 교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들어가고 생명공학 교수 들어가고 천문학 교수도 들어가고 이 국어 출제하는데 이제 예술, 미대나 음대 출신의 교수도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글을 새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새로 쓴다고 하는 건 이때 출제자는 그 분야 전문가야. 그 분야 전문가.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쓰니까 글이 어려워져. 지금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여기는 이 글을 쓰는데 잘 들어봐. 이 글을 쓸 때 여기는 이 글을 쓸 때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걸 문제를 출제하겠다가 포인트인 거라. 그러니까 시각적 아름다움도 물론 시각적 아름다움 뒤에서 문제로 물어보긴 해. 문제로 물어보긴 하지만 결국에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그 한마디에서 글 전체가 존재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출제자가 본인이 이 글을 통해서 하고자 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의도는 이미 첫 문단에서 벌써 결정이 나는 거예요. 첫 문단에서. 그래서 항상 첫 문단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할게. 수능 시험장에 얘들아. 첫 문단 읽었는데 첫 문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되게 실질적인 거 물어보는 거야. 시험장 갔어. 첫 문단 읽었는데 눈에 안 들어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1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천천히 읽어본다. 2번. 첫 문단은 비록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됐지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을 읽으면 내용이 파악될, 주제는 여기 있으니까 주제는 파악될 것이므로 일단 첫 문단은 무시하고 다시 찬찬히 읽어본다. 3번. 첫 문단을 읽었는데 안 읽혀지니 이 지문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고 맨 끝으로 보낸다. 정답 몇 번이겠어? 예, 정답은 3번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걸 다시 읽는다고 다시 잘 깨지는 게 아니에요. 첫 문단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지문은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도 이 문단부터 차근차근 읽는 것도 모두 안 돼. 무조건 그 지문 버려야 돼. 버리고 맨 끝으로 보낸 다음에 진짜 농담삼아 하는 얘기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거야. 첫 문단 읽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무조건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 다음 지문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읽나 나중에 다시 읽나 똑같다고. 어차피 첫 문단 읽어서 이해가 안 됐으면 지금 다시 읽는다고 이해될 가능성은 쉽지 않아요. 뒤로 보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첫 문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첫 문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 항상 머릿속에 요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결론이 뭔데?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여기는 이 철학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가 중요해. 그러므로 글은 두 갈씩, 즉 이거 똑같은 거야. 앞부분에 나오기보다는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비문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나 역접 접속사가 중요해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이처럼 요런 접속사들이 중요하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다가 중요했던 건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10년 전에 A but B 그러면서 막 그러나 뒤에 핵심 내용 나오고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요즘은 그러나의 대체적인 기능은 뭐냐면 화제를 전환해 주는 기능.
화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A라는 화제가 있어. 그런데 B도 있어. 이런 식이야. A가 아니라 B 구조가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구조가 돼. 그러므로 그러나 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지금 내가 친 이처럼 뒤에 왜 미주천지 하겠죠. 그죠?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는 말이 그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거잖아. 내 말이 이해됐어?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는 말이 그 두 번째 문단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요약 정리해 준 거지. 그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그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3문단 갑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의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의 관리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한다.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낸다.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왼편에 걸려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쭉 열거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으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대. 즉 여기에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야.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당시 대부분의 오감적 문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의 7가지 커다란 죄 중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동그라미 쳐봐. 이게 결론이네. 밑줄 거 보자.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거다 밑줄. 자, 경계라는 단어 보이죠? 봤어? 경계라는 단어 보여? 다시 첫 문단 올라가. 첫 문단 맨 마지막에 경계 보여? 그 경계가 그 경계로 연결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감각적인 온갖 악덕을 다른 말로 바꿔봐. 마지막 문단에 어떤 감각적인 온갖 악덕을 다른 말로 바꿔봐. 뭐가 돼? 그렇죠. 부와 화려함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거야. 글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갈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가 중요한 거야. 문단도 앞쪽에 있는 문단보다는 뒤쪽에 있는 문단이 중요하고 앞쪽에 있는 문장보다는 뒤쪽에 있는 문장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이 나오는 그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경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자 뒤로 넘어가 보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1번 문제 윗글에서 언급된 것은 이라는 문제 자체다. 밑줄 한번 꺼봐. 자 밑줄 껐죠? 자 밑에다가 1번 문제 아래쪽에 정리합니다. 보세요. 잘 봐. 요렇게 사실을 일치하는 형태의 문제의 종류는 두 가지야. 사실 일치형의 문제의 종류는 두 가지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와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맞지? 당연한 얘기지. 어차피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잖아. 적절한 건 찾거나 적절하지 않는 건 찾거나. 근데 내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을 찾았어요. 자, 너네가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비문학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봐봐.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 거야. 그러면 한 문제는 적절한 거고 네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적절한 걸 하나 내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네 개를 만들어. 그러면 그 적절한 건 어떤 저기 구석에 숨겨져 있는 문장을 갖고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적절한 걸 하나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웬만하면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아우러서 그게 적절한 선지를 하나 만들고 중간중간에 숨어져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4개를 만들어야 좀 더 편하겠지, 문제 만들 때. 내 말 이해돼? 왜냐하면 너무 핵심적인 걸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면 너무 지우기가 쉬워진다고. 지우기를 어렵게 만들려면 이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저기 숨어져 있는 걸 갖고 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냐면, 그래서 핵심 내용을 찾으는 문제로 인지하면 좀 더 쉬워져. 자, 다시 물어볼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뭔데? 제목은 보쟁이 정물화라고 내가 제목을 붙여놨지만 보쟁이 정물화가 핵심이 아니죠, 그죠?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 계급은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정물화를 좋아했다야. 맞아? 자,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선지봐. 그거랑 가장 가까운 거 찾아봐. 지금 내가 한 말과 가장 가까운 거. 17세기 네덜란드의 시민 계급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후원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정물화를 좋아했다야. 그게 핵심 내용이잖아. 맞지? 그럼 몇 번이야? 예, 4번이 정답이야. 핵심 내용 관련이 있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니? 핵심 내용 관련이 있게 돼. 그래서 적절한 걸 찾는데, 만일에 적절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핵심 내용보다는 요거는 이제 세부 정보예요. 맞는 거 4개 만들고 적절하지 않는 걸 하나 만들기 때문에 얘는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걸 4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석구석 숨어있는 정보로 적절한 걸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봐라. 윗글에서 언급된 것은 이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핵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2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7세기 정물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속에 어떤 사물들이 그려졌는지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그림을 읽어내야 되겠죠. 다음으로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도상적 전통과 관리에서 찾는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부터 이 그림의 내재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다의적인 도상들을 통해 올바른 의미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에 2단계 읽기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통해 내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감상해야 된대. 그럼 1번에 기억을 읽는 과정은, 자, 기억이 뭐냐면 힘빵, 거기에 악보, 지갑, 트럼프 카드 이런 것들은 그려진 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1번 맞는 말이지. 자, 2번에 니은은 도상적인 전통과 관례를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 니은에 봤더니 거기 순환과 후각, 악보는 청각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렇죠, 상징적 의미를 해석한 게 맞죠, 그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디귿의 의미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 이건 보기에 있는 말이니까. 아까 내가 보기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답의 근거가 보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보기를 바탕으로 해. 거다 밑줄 꺼봐. 보기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기에 있다고. 이 말들을 보기에서 찾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3번도 보기에 있는 말이니까 맞지? 4번 갑니다. 디귿처럼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 자, 보기 한번 봐봐.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있어, 없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없었어. 심지어 윗글 마지막 문단에도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정답 몇 번? 그럼이 정답이야. 정답은 4번. 오늘 사실은 이 수업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인 거야.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습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수업을 듣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수업을 듣던 옆에 있는 그 유명한 김땡땡 선생님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김땡땡 선생님의 수업을 듣던 김땡땡이 맞네. 그래서 그 선생님 수업을 듣던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정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달 듣고 다음 달에 다 그 학원을 가도 되는데 다만 어느 선생님에게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수업을 듣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바뀌어주냐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잘 들어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고 문제로 가서 생각을 시작해.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지문을 읽을 때는 그냥 주량도 쭉 읽다가 막상 문제로 가서 이게 정답이 1번이냐 3번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운 거야. 국어는 잘 들어. 국어는 지문을 읽을 때 고민하고 문제를 풀 때는 생각하면 안 돼.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답은 특히 비문학은 지문에 있냐 없냐야. 없는 내용을 네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시각이 중요해라는 말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니까 시각이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헷갈리는 거야 원래. 국어라는 게.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네가 앞으로 지금 남은 게 이제 300일 좀 넘게 남았죠. 그죠? 이 300 한 2, 30일 남았는데 이 2, 30일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어를 풀 때 나의 습관을 바꾸자야. 내 말 이해되지? 어떤 습관이 중요하냐면 읽을 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글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문단에 나올 거라는 걸 확인하고 예측하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막상 문제는 내가 생각해서 정리해놓은 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고민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문제를 한 번에 풀도록 지문을 읽을 때 고민하는 거야. 내가 한 지문을 읽는데 10분 걸린다고 칠게. 지문을 읽는데 7분 이상은 써야 돼. 천천히 읽어 괜찮으니까. 그 대신에 지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핵심 내용이 뭐고 하는 것들을 딱 읽자마자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문으로 돌아가는 내가 횟수를 줄이자는 얘기를 했지 지금 앞에 서두에서. 횟수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한 번 읽고 모든 문제를 푼다? 그건 불가능해요. 나도 지문으로 돌아가. 다만 여러분과 나의 속도 차이는 그 지문의 내용이 몇 문단 어디에 있다는 걸 아직 돌아가기 전에 알고 있다는 점이야.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는 이 4번에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는 건 보기에 일단 없어. 없으니까 지문으로 가야. 아까 했잖아. 보기에 없으면 지문 가서 확인은 해야 된다고. 보기랑 모순이 되면 걔가 정답이지만 보기에 없는 거면 지문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에 가봤더니 어디에도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3번 갑니다. 빛의 사용 방식과 효과가 A와 가장 비슷한 것. A가 뭐냐면 섬세한 빛을 처리를 통해 물건들을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한대.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물건을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거니까 감각이 부여돼야 되는 거야. 1번 볼게요. 인물의 내면적 고통과 외로움 거다 밑줄. 2번 빛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 거다 밑줄. 3번 음악적 리듬감으로 치환 거다 밑줄. 4번 기독교적 경건함을 암시 거다 밑줄. 5번 빛을 이용해 따뜻한 감촉 거다 밑줄. 몇 번이 정답인지 알겠죠? 그죠? 몇 번이 정답이야? 5번이 정답이잖아. 나머지 4개는 의미를 부여했네 거기다가. 기억 단계에서는 뭐 한다고 감각만 써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장 넘겨보자. 한 번 더 글 읽어볼게. 자, 이제 이 글 읽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지문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화의 추상적 의미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영화에다 괄호 쳐봐. 일단 이 글은 영화에 대한 글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일반적인 내용이겠니? 첫 문장부터. 이해가 됐죠? 첫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인 문장이라 그랬지, 그지? 중요한 거 핵심 화제는 어디에 있다고? 마지막에 있다고. 계속 갑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에는 그 어떤 예술보다 강하지만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하다. 그런데 세모. 영화의 출발이 시각예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그럼 언어적 요소라는 건 앞에 나왔던 대사나 자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대사나 자막이 언어적 요소일 거 아니야.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그라미. 자, 가뜩이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심지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따라서가 붙어 있어. 여지가 없어. 얘가 중심 문장이야. 미주 가볼게. 따라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커다 밑줄. 자, 중요한 건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에다가 괄호 치세요.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럼 뭐는 배제하고, 얘들아 뭐는 배제하고, 대사나 자막 같은 언어적 요소는 배제하고 오직 시각적인 효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대. 이해가 됐어? 시각적인 효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인 거야. 그러면 예상해보면 그 아래쪽 내용은 그럼 어떻게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느냐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겠지.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그 다음 문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이.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갑니다. 에이젠슈타인은 여기서 한자의 구성 원리에 주목한다. 얘들아, 한자의 구성 원리에 괄호 쳐봐라. 그건 뭐겠어, 이 글에? 배경 지식이겠네. 하고 싶은 말로 가기 위해서 한자의 구성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야. 한자의 구성 원리를. 한자의 육서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다. 상형 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본뜬 문자다. 그러나 세모.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형 문자 그대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다. 회의 문자 쉴휴는 사람인과 나무 목이 결합된 문자다.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거다 세모 치시고 휴식이란 말의 의미에는 사람에도 나무에도 들어있지 않다. 두 개의 문자가 결합하면서 거다 밑줄 한번 까보게. 이게 결론이잖아. 두 개의 문자가 결합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이를 통해 동그라미 계속 밑줄 칩니다.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젠슈타인의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지점이다. 거다 밑줄. 자, 나봐. 따로따로 있는 개별 한자들은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그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지면서 뭐가 열린다고? 새로운 차원이 열린대. 그게 추상적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 나봐.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야?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지. 아직 무슨 얘기 시작하지 않았어? 이 글의 화제 키워드는 영화죠. 영화 얘기는 시작도 안 했어. 두 번째 문단은 철저하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배경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영화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 세 번째 문단이 뭐겠어? 그걸 결합시킨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겠지.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겠지. 자, 갑니다. 이러한 원리가 영화의 시각적 의미 표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자, 요거는 하나 체크하고 가야 돼. 옆에다가 팁 하나 달아보자. 자, 갑니다. 질문의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면, 질문의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다 뭘 찾냐? 답을 찾습니다. 네, 잘 들어봐. 질문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은 반드시 그 뒤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물어보고 마는 건 없어, 비문학은. 물어보고 답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답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답은 결국에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는 이건 결국 이러한 원리가 그 한자의 회의 문자 원리야. 그 회의 문자의 원리가
시각적인 의미 표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하는 게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들이 상형 문자라는 점이다.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 중립적인 상형 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들의 특성에 상응한다. 영화의 개별 장면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형 문자는 개별 장면들 숏 하는 그 개별 장면에 상한데 회의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하지만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하지만 이들을 특정하게 결합시키면, 자 밑줄 가볼게. 이들을 특정하게 결합시키면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그 다음 밑줄. 결국에 잘 봐라. 장면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어. 그 장면을 합치면 새로운 의미가 된대. 따라서 동그라미.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밑줄 가볼게요.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묘사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다음 밑줄. 그럼 나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자막이나 대사 같은 걸 쓰지 않고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여 의미를 만들겠다는 거야. 장면과 장면을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겠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그러면 장면 쭉 연결하면 새로운 의미가 하나 만들어져. 그 장면들은 의미가 없지만 연결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그러나 세모. 개별 장면들의 시간적 병치를 통해 이루어낸 추상적인 의미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밑줄 가볼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 다음 밑줄. 자, 다시 나와봐. 그럼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야? 순수하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영화의 추상적 의미를 만드는 것은 한자를 구성하는 원리와 같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지. 맞아? 자, 1번 문제 봐. 똑같아. 똑같이 가는 거야. 1번 문제 보세요. 자, 부합하는 것이니까 중심 내용 찾는 거야. 결국 영화가 시각적이고 순수한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한자의 구성 원리와 같아야 된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겠어? 5번이 정답이겠네. 그죠? 맞지? 여기서 영화 이외의 영역이란 건 한자 얘기하는 거고 그 한자의 영역에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한 원리를 끌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의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결합하여 독자적인 예술이 되는 거죠. 개별 장면은 회의 문자와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형 문자와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거지.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는 개별 장면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죠. 모여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환원될 수 없고 영화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를 풍부하게 이용하면 안 되죠. 언어적 요소를 빼야 된다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자, 2번. 보기가 윗글의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이라고 할 때 글에 구현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현되지 않는 걸 찾는데 1번. 영화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한다. 맞죠? 이론 소개했어요. 영화에 관심이 많고 일정 수준의 교양. 왜냐하면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시각예술로서 영화의 특질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내용. 이것도 맞고. 소개하고자 하는 이론의 특성이 잘 다른 작품을 폭넓게 수집한다고? 엄마나? 작품에 예시는 없는데? 맞지? 폭넓게 수집하려면 예시가 많아야 하는데 예시가 없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3번 문제 한번 풀어봐. 문제 문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 단어 2개가 연결돼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야 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야 돼. 자, 5번부터 걸어가 볼까? 개밥의 도토리는
정말 개밥에 도토리를 지칭하는 게 아니지, 그지? 개밥에 도토리가 합쳐지면서 뭐 왕따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배꼽을 쥐었다는 건 얘들아 이야기를 진짜 정말 배꼽을 쥐은 게 아니잖아. 웃기다는 표현이죠, 그죠? 웃기다, 우습다, 웃기다. 모순은 뭔지 알까? 모순? 모순은 원래 의미가 뭔지 알까? 아니요. 창과 방패입니다, 알겠죠? 창하고 방패인데 이거 뭐 그 중국 진나라 때 어떤 장수가 길거리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데 이 창으로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방패로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로부터 모순이란 말은 원래 창과 방패란 뜻인데 앞뒤가 맞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그래서 얘도 창과 방패인데 앞뒤가 맞지 않음이 된 거니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거지. 야, 입방아는 정말 입방아를 찢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입방아는 뭐 한다고 수다 떤다, 뭐 소문을 내다, 뭐 이런 거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얼굴을 익힌다는 건 칙칙 하고 익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얼굴을 익힌다는 건 뭐 익숙해진다 그 뜻의 익힘이에요. 그래서 왜 수학 익힘책 이런 거 하잖아. 왜 얼굴을 익힌다. 그래서 얘는 얼굴을 익힌다는 얼굴을 익힌다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또 마찬가지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4번 문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예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답 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 내보세요. 자, 다시 나와봐. 이 국어라는 과목, 나와보세요. Look at me. 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이제 이 수업의 방식이 이 기존의 어떤 선생님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얘기했잖아. 습관 이런 걸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국어 문제를 풀 때 유독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편적인 그 정보들을 그냥 머릿속에 넣고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을 구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이게 내 국어를 앞을 가로막는 거야. 점수가 왜 국어는 학원을 다녀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나요? 배우고 인강도 듣고 뭐 문제도 열심히 풀었는데 왜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봐. 지금부터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A란 애가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B가 아니 아직. 그때 A가 그래? 그럼 지금 같이 갈까? 그랬더니 B가 꺼져. 싫어. 라고 했다고 치자, 알겠죠?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자,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 하자는 얘기야? 이게 밥 먹자는 얘기야. 앞에 이런 얘기를 나눴으니까 얘는 밥 먹자 얘기가 되는 거지. 만일에 이거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같이 가는데 뭐 하러 가자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앞에 너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라는 말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저 말은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돼? 아니 한국인이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의사소통이. 얘기했잖아. 국어 시험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라고.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맥락이라는 데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잘 봐. 영희가 A라고 답한 건 A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내려온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뭐라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게 도대체 연결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너 앞부분 기억나는데 앞부분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대. 그때 네 번째, 그러니까 영희로 치면 두 번째 영희가 뭐라 그랬냐면, 정확히 기억하네. 뭐라고 잘 봐. 정확히 기억하네. 여기서 밑줄 꺼볼게. 그 뼈와 우주선을 연결시키는 어떤 개념이 없다면 그 연결은 설명이 안 돼. 그랬어.
그러면 이 말대로 하자면 뭐와 뭐에 대한 연결이 돼야 돼? 뼈와 우주선을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잖아. 뼈나 우주선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냐? 맞아? 그 개념이 뭔지가 이 대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 의미에서 1번, 2번, 3번은 답이 안 돼. 왜 그런지 나한테 설명해봐. 왜 1, 2, 3번은 답이 안 될까?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는 개념이래잖아. 1, 2, 3번에 어디 뼈하고 우주선이 나와? 뼈 우주선이란 말 자체가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1, 2, 3번은 이 맥락상 절대 대답으로 나올 수 없는 대답인 거야. 뼈와 우주선을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1, 2, 3번은 그냥 지우고 시작했어야 돼. 그러면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인데 앞에서 소를 때려잡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유의보다는 도구 쪽이 좀 더 맞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문제야 이게. 이해가 됐어? 다시. 수능 국어에서 정말 쉽게 고득점을 받으려면 문제를 생각하는 내 습관, 내 관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단순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야.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는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선지는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는 개념이 나왔어야 된다고. 근데 1, 2, 3번은 어디도 뼈하고 우주선을 연결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1, 2, 3번은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고 있는 4번 하면 5번인데 지금 이 글의 그림의 맥락상 여기서 유의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아니 거기 지금 저 원신이 막 노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가 됐어? 그 뼈로부터 출발한 그 도구가 몇 수천 년 뒤에 우주선이라는 도구로 발전한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개별 장면들을 붙여서 의미를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